수소 전기차. 네, 여러분 월요일 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강원도에서 골프 치는 모습이 공개된 전두환 씨가 오늘 열린 5.18 관련 재판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전두환 씨의 정신 건강이 좋지 않다면서 전 씨가 나오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5.18 단체들은 전 씨를 강제로라도 법정에 데려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먼저 KBC 임소영 기자입니다.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계획이 없었어. 광주 학살돼서 모른다 난.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군에서 명령도 검사 명령을 해. 당시에 실권자셨잖아요. 자신의 주장을 거침없이 말하고 골프채를 휘두르던 전두환 씨. 하지만 광주에서 열린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법원의 강제 구인장이 발부되고 나서야 한 차례 출석한 이후 8차례 재판에 모두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5월 단체와 유가족들은 재판 출석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재판 과정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전두환은 출석해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판단입니다. 전 씨 변호인은 전 씨의 정신 건강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고 재판 불출석은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 80년 당시에 광주 하늘에서 헬기가 총을 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실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왜 피고인의 출석이라고 하는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문제 삼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변호인 측 첫 증인으로 나선 5.18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은 당시 광주에서 무장 헬기는 단 한 발도 쏜 적이 없고 광주 상공을 시위 비행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은 광주에 있는 전일 빌딩입니다. 10층짜리인 건물은 1980년 당시에는 광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딩의 10층 바닥과 기둥에서 총탄 흔적이 200개 가까이 발견됐고 그걸 바탕으로 국과수는 헬기에서 쏜 게 유력하다고 2년 전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앞서 들으신 대로 오늘 법정에 나온 전두환 씨 쪽 증인들, 즉 당시 부대 지휘관들은 헬기 사격은 없었단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24년 전에 전두환 씨 지시로 이들이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쪽으로 입을 맞췄다는 내용을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무장헬기 부대 여단장이었던 송진원 전 준장 등 4명이 오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전두환 씨 측이 신청한 증인들입니다. 이들은 헬기 사격은 단 한 발도 없었다. 조종사들로부터 사격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의 주장을 반복한 겁니다. 일전 사격 한 게 없습니다. 1, 2차 법원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조비오 신부가 말이야 발까지 쐈다 못하죠. 다 그것이 사실이 아님이 증명 다 됐거든요. 헬기 사격을 부인하는 논리는 24년 전인 지난 1995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피터슨 목사가 5.18 민주화 운동을 수사하던 검찰에 출석해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직후였습니다. 이 무렵 옛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SBS가 입수한 이 문건을 보면 피터슨 목사의 증언에 전 씨가 매우 진노해 당시 헬기 부대 최고사령관인 항공감을 불러 대응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합니다. 조종사들 역시 목사 증언에 붕괴하자 전 씨 측에서 직접 고소까지 준비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개최회의에는 안현태 전 경호실장까지 참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모든 헬기 사격을 부정하는 신군부의 논리에 맞게 부하들한테 확인하고 입조심시키고 일련의 모습을 보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운명 공동체라는 걸 다시 확인해 주는 거죠. 전 씨와 측근들이 24년 전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국과수 결론에 이어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정황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때문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게 법적 권한을 가진 5.18 국회 진상조사위원회가 하루빨리 움직이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추천위원을 선정하는 게 늦어지면서 1년 2개월째 출범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오히려 진상조사위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나서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권지훈 기자입니다.
내년 5.18 진상조사위 예산은 78억 6천만 원입니다. 출범에 대비해 명동 사무실 임대료 등을 새로 반영하면서 올해보다 7억 6천만 원 늘어났습니다. 한국당은 조사위 예산을 100대 문제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고 증액분 대부분을 깎겠다고 나섰습니다.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에서 돈 절약해라, 번쩍번쩍한 사무실 있다고 조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며 시비를 건 데 이어 공식 감액 근거로 든 게 조사위 활동 시점 불투명, 즉 출범 지연입니다. 그네들이 지연시켜놓고 그 지연됐으니까 7억 가까이를 삭감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5.18 당사자와 광주 시민과 국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작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지각 추천에다 논란의 인물을 추천해 출범을 지연시켰던 한국당의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삭감 주장으로 아직도 전두환을 비호하는 정당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런 비판에 한국당은 청와대 책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조사위원 선임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운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5.18 피해자들은 한국당을 향해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조사위원부터 추천해달랍니다. 국회 바로 앞에서 270일 넘게 천막 농성 중입니다. SBS 권지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5년 7개월 만에 꾸려진 검찰 특별수사단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수사단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정치적인 고려 없이 수사하겠다며 특히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사안도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단장을 맡은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로 특수단의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임 단장은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며 정치적 고려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민적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도 다시 들여다보겠다며 진상규명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이외에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면은 수사를 전제로 하지 않는 조사까지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2015년 11월 살인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청해진해운 대표는 징역 7년, 사고 현장에서 가장 먼저 구조활동을 벌인 목포해경 123정 정장은 유일한 정부 책임자로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또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세월호 보고조작 혐의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 특수단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를 알아야만 바뀐 세상에서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진상의 규명이 되기를 바라고. 특수단은 임 단장을 비롯해 조대호 대검 인권수사자문관과 용성진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등 검사 8명에 수사관 등 20여 명 규모로 구성됐습니다. 특수단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특조위 관계자들을 비롯해 유가족과의 면담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14가지 범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를 시작한 지 76일 만입니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조국 전 장관의 딸도 입시 비리의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는 구속영장에 적용됐던 기존 11개 혐의에 사기와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추가돼 모두 14개 혐의가 적혔습니다. 공소장은 모두 79페이지 분량입니다. 입시 비리와 관련해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과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뿐 아니라 공주대와 단국대 연구소, 키스트 연구센터, 호텔 인턴도 허위 스펙으로 판단했습니다. 정 교수가 딸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국가보조금 320만 원을 타낸 건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딸 조모 씨를 입시 비리의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딸이 단순히 허위 인턴의 수혜자라서 공범으로 본 게 아니라 범행에 기여한 정도에서 공범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 딸도 기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 전 장관은 공범으로 기재되진 않았습니다.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정 교수가 동생 명의로 보유한 WFM 실물 주식 12만 주 외에 3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의 주식을 매수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 차명으로 의심되는 주식은 모두 7억 1,3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 6천여만 원의 불법 수익을 얻었다고 보고 정 교수 소유 부동산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습니다. 정 교수는 지인 등 3명의 차명 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주식을 사고 판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증거 조작 관련해서는 정 교수가 올해 8월 코링크 PE 관계자들에게 수사에 대비해 자료를 없애도록 지시한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검찰은 이제 조국 전 장관과 직접 관련된 혐의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딸의 부산대 장학금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걸로 취재됐습니다. 이에 조국 전 장관은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을 밝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자신의 SNS에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임찬종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는 지난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조 씨는 첫 학기에 유급됐지만 다음 해부터 6학기 연속해서 모두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당시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현 부산의료원장의 개인 장학재단에서 지급된 돈이었습니다. 노환중 원장은 지난 8월 의혹이 제기되자 입장문을 내고 조 씨가 학업 포기를 생각하고 있어서 유급만 당하지 않는다면 장학금을 주겠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장학금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딸의 장학금 수령 기간 일부는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던 때인 만큼 공직자가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뇌물에 해당되는지 따져보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최근 노환중 원장과 관련된 자료를 추가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오늘은 노 원장을 불러서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과 접촉한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기소된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저희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6개월째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홍콩에서 오늘 아침 추모 집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또 실탄을 쐈습니다. 한 명이 위독한 상태인데 빈손으로 다가오는 걸 보면서 경찰이 총을 쏘는 장면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됐고 홍콩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권총을 꺼내든 경찰이 시위대와 몸싸움을 벌입니다. 이를 본 다른 시위자가 경찰에 항의하며 다가서자 1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총을 발사합니다. 총에 맞은 시위자는 땅에 쓰러졌고 경찰은 곧바로 다른 곳을 향해 2발 더 조준 사격을 합니다. 영상으로 볼 땐 경찰이 그다지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주변 시민들이 경찰을 향해 살인자라고 소리 지르지만 경찰의 무자비한 제압은 계속됩니다. 총에 맞고 쓰러진 2명 가운데 21살 차오 씨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시위대 과격 시위가 총기 사고를 유발했다고 밝혔지만 시위 참가자들은 시진핑 주석과 캐리람 장관이 만난 이후 홍콩 경찰이 이성을 잃었다고 비난했습니다. The police problem getting like serious and more serious and serious. So we felt like we must stand out and we must encourage everyone. 추락산 대학생 추모 분위기에 이어진 경찰의 과잉 총기 대응은 시위대를 분노케 했습니다. 중국 매장들을 파괴했고 수업을 취소한 대학 캠퍼스에선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탄 경찰이 시위대를 뒤쫓아 일부러 들이받으려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주말이 아닌 평일인데도 홍콩 도심에선 하루 종일 시가전을 방불케 하는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홍콩 내부 갈등도 극에 달해 언쟁을 벌이던 친중 성향의 남성 몸에 시위대 중 한 명이 휘발성 액체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경찰의 이런 강경 진압이 친중 세력이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24일 구의원 선거를 연기하기 위한 음모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당국은 경기도 파주와 연천을 비롯한 4개 시군 돼지를 모두 살처분했습니다. 그런데 돼지 사체들을 민간인 통제선 안에 묻고 있던 게 확인됐습니다. 하천이 핏물에 오염되고 고약한 냄새가 진동한다는데 서상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중면 민통선 앞의 한 계곡입니다. 민통선 안으로 들어가려는 15톤 트럭 20여 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인 트럭에는 죽은 돼지가 가득 실렸습니다. 연천군에서 살처분한 돼지 15만여 마리 가운데 4만 7천여 마리를 민통선 안에 매몰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개인 땅에도 묻을 수 없고 공유지를 찾다 보니까 거기를 찾은 거죠. 죽은 돼지는 부풀어 올라 트럭의 뚜껑이 반쯤 열렸고 사체는 무방비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트럭 속의 썩어가는 사체에서 핏물이 줄줄 흘러 바닥으로 쏟아지고 고약한 냄새까지 진동합니다. 지난 며칠간 수백 대의 트럭에서 배어나온 핏물은 실개천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냇가 가장자리에 생석회를 뿌려놨지만 여전히 핏물이 흘러내리고 오르막 도로까지 벌겋게 물들었습니다. 100여대가 넘은 게 이렇게 그냥 밀려 달아오니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젯밤에 내린 비로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와 인근 하천을 오염시켰습니다. 뭐 그냥 더러운 물 뭐고 그냥 그 안에 개울이 흘러가지고 그냥 말도 못해. 아주 그냥 핏덩어리가 막 지금 저 상수도 거기까지 지금 내려갔을 거야 아마. 하천에는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한 채 난데없는 준설 작업이 한창입니다. 침출수가 비치는 걸 희석하는 겁니다. 연천군은 앞으로 2, 3일 내에 매몰 작업이 끝날 거라고 하지만 매몰지에 죽은 돼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DMZ 근처 민통선에 살처분한 돼지를 들여와 묻는 자체가 초유의 일입니다. 연천군은 정부의 지침에 따른 조치라고 해명했는데 정부가 스스로 청정지역 민통선 안을 오염시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SBS 서상교입니다.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일주기를 앞두고 추모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는 걸 두고 발전사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서울시 사이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광장에 있는 이유가 뭐냐고!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서 발전 비정규직 연대회의 측과 서울시 직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달 11일 고 김용균 씨 일주기를 앞두고 추모 분향소 설치를 서울시가 승인하지 않자 이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진 겁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아들의 영정을 놓치지 않던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목숨을 지켜달라는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들이 억울합니다. 왜 국민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지. 김 씨와 연대회의 측은 고 김용균 씨의 죽음을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분향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권고안을 내놨는데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 비정규직 문제와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함께 고민할 계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고 책임자들은 아직까지 누구 하나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는 게 남아있는 유가족으로서 너무 억울하고 억장이 무너지고. 추모 분향소는 일주기까지 운영하지만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특조위 권고안 이행 등을 요구하는 농성은 계속하겠다고 연대회의 측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자진 철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완강한 입장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네, 그제 인천의 한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구조물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142명이 건설 현장 추락 사고로 숨졌는데 반복되는 재해 정말 막을 방법은 없는지 한소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식품 공장 건설 현장입니다. 그제 오후 3시 20분쯤 50대 작업자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작업자는 철골 구조물을 연결하다가 추락했는데 보시면 이렇게 안전망 없이 안전 로프에 안전벨트를 거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 안전 로프조차 중간중간이 끊겨져 있어서 이동할 때는 안전벨트를 걸치기 힘들었습니다. 9m 높이에서 떨어진 남성을 구급대가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노동청은 작업자가 안전줄을 제대로 매지 않은 채 이동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로프들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 전 구간을 다 커버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어려운 경우에는 망을 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다른 공사 현장은 어떨까? 한 작업자가 안전장비 없이 철골 구조물 위로 올라갑니다. 안전장비가 있는 경우도 번거롭다며 생략하기도 합니다. 저거를 걸질 않아. 근데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옮겨다니는 저기 걸어놓으면 떨어질 수가 없는데. 안전망까지 설치된 곳도 있지만 의무 규정이 아니어서 공사장마다 제각각입니다. 올해 상반기 건설 산업 재해 사망자는 229명. 이 가운데 62%가 추락 사고입니다. 설마 하는 겁니다.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면 또 지켜지지 않는다면 중대 재해로. 안전장치는 물론 작업자와 관리자가 함께 경각심을 가질 때만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이번에 문제가 발견된 미국 보잉사 항공기 기종입니다. 미국 당국이 이 기종에서 동체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 저희가 좀 더 확대를 해서 살펴보면 지금 저희가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동체와 날개가 연결되는 곳, 바로 여기에서 균열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 정부도 국내에 들어와 있는 150대를 지금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달에 9대, 그 뒤에 넉 대에서 추가로 균열이 확인되면서 정부가 안전 점검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손형한 기자입니다. 국내에 도입된 보잉 737 NG 항공기에서 분리한 피클포크라는 부품입니다. 비행기 동체와 날개를 연결해주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데 미세하게 실금이 나 있습니다. 지금은 채 1cm가 안 되지만 운항 중 날개 부분에 압력이 집중되면서 자칫 균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피로에 의한 균열인데 오래 쓰다 보면은 구조부라는 게 이제 계속 비행 중에 날개가 움직이고 그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미 항공당국의 경고에 따라 국내 운항 중인 해당 항공기를 조사해보니 모두 13대에서 이런 균열이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9대에서 균열을 발견한 데 이어 이달 추가 조사에서 넉 대를 더 찾아냈습니다. 지금까지 점검이 이뤄진 국내 항공기는 모두 100대여서 10대 중 1.3대꼴로 문제 항공기가 나온 셈입니다. 전 세계에서 1241대를 점검해 58대에서 균열이 발견된 것과 비교해 국내 결함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럼 원인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필요하면은 FAA 당국하고 좀 원인 규명을 공동으로 해보자는 그런 제안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균열이 확인된 13대 항공기는 즉각 운항 정지됐습니다. 또 보잉 기술팀이 이달 초 국내에 들어와 문제 부품을 전면 교체하는 작업을 시작했는데 내년 1월 초 완료됩니다. 국내에 들여온 150대 중 남은 50대에 대한 점검 작업도 일정을 앞당겨 이달 25일까지는 마무리됩니다. 국토부는 항공기 사고의 경우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미 문제 없는 것으로 확인됐더라도 반복 점검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어제 만찬 장면입니다.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현안들을 논의했는데 선거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한국당하고 협의 없이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다른 야당 대표들, 특히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한국당이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맞받았고 그러자 황 대표도 물러서지 않고 그렇게라뇨. 이렇게 날카롭게 반응을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만류를 했다는 겁니다. 어제 자리에선 이런 쟁점들을 논의할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를 다시 운영하는 데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었는데 하루가 지난 오늘 국회 상황은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만찬이 끝난 지 불과 12시간 남짓. 여야 대표는 아침 회의부터 예산안을 놓고 날선 공격을 주고받습니다. 예산안에서 14조 5천억 삭감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안의 기본 틀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꿀바른 화려한 독보석 같은 정책들, 오직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인 여야 원내대표들 말도 거칩니다. 자유한국당이 서민의 등을 휘게 하는 진짜 등골 브레이커 정당이라고. 낭떠러지로 향하는 고속도로임을 알고도 엔진을 더 세게 밟겠다, 이런 취지로.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 예산소위 역시 한때 파행했는데 김재현 예결위원장의 지난 주말 이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는 내 죽기 전엔 정권 안 뺏긴다 이겁니다. 의원님 틀리십니다. 이해찬이가 그러면 2년 내 죽는단 말 아닙니까? 한국당이 상설협의체 범위를 교섭단체 3당으로만 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어제 공감대 형성했던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개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번 달 말부터 다음 달 초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과 패스트트랙 처리 시점이 차례로 다가오면서 여야 대치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대통령과 어제 여야 대표가 만난 자리에선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우리 정부는 예정대로 오는 23일 그 협정을 끝낸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이제는 그 종료 시점을 조금 미루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이 내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오는 23일 0시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여야 대표들을 만나 원칙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고 정의용 안보실장도 한일 관계가 정상화돼야 협정 연장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보복 조치가 철회되고 또 한일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될 경우 GSOMIA를 포함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스티렐 미 국무부 차관보 방한 이후 협정 종료가 아닌 연기를 통해 시간을 벌자는 대안이 제시됐는데 불가능에 가깝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현 한일 군사협정에는 종료를 연기할 경우에 대비한 조항이 없어 협정 자체를 고쳐야 하는데 두 나라가 동의하는 개정안을 만든 뒤 각각 국내 절차를 거쳐야 개정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 협정 체결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찬반 여론이 갈리면서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어 협정 종료일까지 물리적으로 시간이 모자랍니다. 오는 17일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한일 국방장관이 만나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의견 차이만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다문화 가정 이야기를 다룬 영화 완득이의 한 장면입니다. 주인공 완득이의 엄마 역할을 한 배우가 이자스민 전 의원입니다. 필리핀 출신으로 지난 1998년 귀화한 뒤 시민단체를 거쳐서 19대 국회에서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내기도 했는데 오늘 정의당에 공식 입당했습니다. 이자스민 전 의원이 다시 정치를 시작하는 이유를 박하정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정의당의 노랑 옷으로 갈아입은 이자스민 전 의원은 두근거린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이 험난 곳에 들어와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슴이 지금 두근두근거립니다. 새누리당이 한국당으로 바뀌며 약자에 대한 관심이 준 것 같아 정의당을 택했다고 하자 심상정 대표는 늘 같은 편이었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자스민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이런 이야기를 농반으로 했지만은 차별받는 소수자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늘 같은 편이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의 과거 의정 활동은 진보와 보수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정치에 도전하는 이유, 이 전 의원은 고 노회찬 의원이 소시민의 발로 소개했던 6411번 버스로 풀었습니다. 아직도
6,411번 버스를 이용하는 이주민들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응원해달라고 했습니다. 큰 소리로 응원을 하고 함께 행동해 주세요. 그래야만 기울어진 세상의 균형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당 이주민 인권특별위원장을 맡게 된 이 전 의원은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선 구체적 언급을 피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말랑말랑하고 쭉 늘어나는 감촉으로 인기인 슬라임, 이른바 액체 괴물에서 또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이미 여러 번 문제가 돼서 그때마다 조치를 했는데 왜 조사할 때마다 유해 물질이 나오는 건지 박창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액체 괴물, 즉 슬라임 100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사 대상 148개 중 100개 제품에서 어린이 피부에 닿으면 발진, 알레르기 등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을 망가뜨리는 유해 물질들이 검출됐습니다. 이미 지난해에만 2차례, 올해도 소비자원이 또 한 차례 회수와 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는데도 유해 제품들이 또 나온 겁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안전성 조사에서도 부적합률이 계속 감소하지 않고 개선되지 않고 있어 리콜 명령을 받은 판매업체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올해 초까지 중국산 슬라임 장난감을 수입해 팔아왔습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성분 검사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없고 저희가 직접 생산을 하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걸러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죠. 판매 주소지가 일반 가정집인 경우도 다수 발견되는데 슬라임 장난감을 개인이 제조해 SNS를 통해 파는 겁니다. 적발에도 상호만 바뀌어 우후죽순식으로 계속 생기다 보니 생산, 관리는 고사하고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정부는 유해 물질이 나온 제품들의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볼리비아를 14년 가까이 통치해온 모랄레스 대통령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첫 원주민 출신 대통령으로 인기를 끌기도 했지만 무리한 정권 연장 시도에 대선 개표 조작 의혹이 겹쳐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김수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Y por esta y muchas razones estoy renunciando, enviando mi carta de renuncia a la Asamblea Legislativa Plurinacional de Bolivia. Muchas gracias. TV로 발표된 모랄레스 대통령의 사퇴 소식에 볼리비아 시민들이 환호합니다. Somos libres, sí pudimos. Por fin cayó el dictador. Ha caído, somos libres. 지난달 20일 치러진 대선에서 개표 부정 의혹이 제기되면서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3주간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3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여당 소속 여성 시장이 시위대에 붙잡혀 머리카락을 잘리고 붉은 페인트를 뒤집어 쓰는 봉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모랄레스 대통령의 사임은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인 미주기구에서 볼리비아 대선 결과를 감사한 뒤 명백한 조작이 있어 선거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발표한 게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시위가 이어지면서 군과 경찰이 정부의 반기를 들고 대통령의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지난 2006년 집권한 모랄레스 대통령은 남미 첫 원주민 출신 대통령으로 좌파 성향 정책을 펼쳐 인기를 끌었지만 개헌을 통해 4선까지 임기 연장을 시도하다 국민적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좌파 성향의 쿠바, 멕시코, 베네수엘라 정부와 최근 석방된 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 등이 모랄레스를 공개 지지했지만 실각을 막진 못했습니다. 여기에 한나라 두 대통령 사태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물론 반정부 시위가 날로 격화되고 있는 칠레까지 남미의 정치적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